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제도 6번째 전동용 기계요소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입니다. 축은 일반적으로 단면을 해서 표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기계요소입니다. 단면을 해서 표시하지 않는, 단면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긴 축은 단축, 생략을 해서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생략을 하면 실제 길이를 기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치수를 기입할 때는 실제 완성 치수를 기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놓고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면을 그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널링을 표시할 때는 축선, 축 중심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엇갈리게 도시를 합니다. 다음 축 끝에 못따기를 할 경우에는 보조기호인 C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치수 기입법에서도 다뤘었는데 평면임을 나타낼 경우에는 가는 실선을 대각선으로 나타내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을 나타낼 때는 위와 같이 대각선을 이용해서 이곳이 평면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이 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호칭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하지 않는 반면에 구름 베어링은 규격화되어 있는 기계 요소이죠. 그래서 호칭하는 방법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구름 베어링의 기본적인 호칭법은 4자리 숫자로 크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자리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할 때는 보조기호라고 해서 실드 기호나 궤도른 모양 기호, 이런 기호들을 추가적으로 뒤에 더 붙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번호, 이 4자리 숫자는 앞에 2자리 숫자는 베어링 계열 기호를 이야기하고요. 안찌른 번호가 뒤에 2자리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6308ZNR이라고 하는 구름 베어링 호칭이 있다고 하면 이 4자리 번호가 6308이겠죠. 그래서 두 단위로 2자리로 끄는 다음에 앞에 있는 2자리 숫자는 63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어링의 계열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뒤에 있는 2자리 숫자는 안찌른 번호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안찌른 번호를 나타내는 이 번호가 시험 문제에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안찌른 번호는 베어링의 안쪽 지름 치수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00번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4자리 숫자 00번부터 03번까지 숫자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00번은 10mm, 안찌름이 10mm 측정값을 지닌 베어링을 이야기하고요. 01번은 12mm, 02번은 15mm, 03번은 17mm, 그리고 04번부터는 이 4번부터는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5를 하면 20mm가 되고요. 또 하면 05번은 곱하기 5를 하면 25m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찌름 번호가 중요한데 이 안찌름 번호는 베어링의 안찌름, 구멍이 들어가는 그 부분의 치수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안찌름 번호라고 해서 베어링의 안찌름 치수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안찌름 번호가 04번 이상인 것은 이 수치의 5배를 하면 안찌름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04번부터는 5배를 하면 얻어지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번호들이죠. 00번부터 03번까지는 이 치수의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 4자리 숫자는 번호는 꼭
그 치수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 Z라고 하는 건 이제 보조 기호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드 기호라고 하는 기호고요. NR이라고 하는 건 궤도륜 모양 기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보조 기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Z는 한쪽에 실드 붙이를 한 그러한 특징을 가진 베어링이고, 그리고 궤도륜 모양 기호의 NR은 멈춤링 붙이를 한 그러한 내용의 베어링인 것이죠. 자주 나오는 건 정밀도 등급 기호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0급이고요. P6라고 하면 6급, P5라고 하면 5급, P4라고 하면 4급.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을 호칭 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은 베어링에 지시선을 이와 같이 끌어내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02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두 자리 숫자는 60이라고 하는 건 베어링 계열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건 26이죠. 04번 이상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0mm가 이 베어링의 안찌름 치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구름 베어링을 이렇게 약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어링은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베어링을 그림을 다 일일이 3차원으로 그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약도나 기호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열 깊은 볼 베어링, 그리고 복열 자동 조심 볼 베어링. 볼 베어링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롤러 베어링 경우 안에 롤러가 들어있는 걸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고, 안에 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베어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열 앵귤러 콘택트 테이퍼 롤러 베어링 표시하는 방법을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다음 중 복열 원통 롤러 베어링의 기호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 복열 원통 롤러 베어링 여기 있죠. 이걸 고르면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기어입니다. 기어에서 그 중에서 이제 스퍼 기어를 그리는 방법, 제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퍼 기어는 축의 직각인 방향, 단면이 나타나는 부분을 정면도로 하고, 그리고 그의 측면 부분을 측면도로 나타내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면도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측면도에 해당합니다. 나사와 같이 기어 이빨은 그리지 않습니다. 선으로 표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끄던 측면도로 봤을 때 이끄던 이 끝을 모아둔 선을 이은 그런 선을 여기가 이끄던이 되는 것이죠.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치원, 나사와 기어와 기어가 만나는 부분을 이어준 선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피치원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도시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는 일점세선을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입뿌리원, 입뿌리를 이은 선을 입뿌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대신 정면도로 단면도를 표시할 경우에는 입뿌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그럼 정면도에서 보겠습니다. 정면도에서 이끄던, 이 끝은 여기 끝을 이야기하죠. 기어 이빨의 끝. 기어 이빨의 끝은 당연히 굵은 실선이겠죠. 그리고 기어의 뿌리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기어 뿌리가 정면도로 표시할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굵은 실선.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다릅니다. 적으로 측면도로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을 입뿌리원으로 쓰는데, 단면도, 여기 해칭이 되어 있는 단면도죠. 단면도에서는 입뿌리선을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 이 차이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선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어 제작상 기타 사항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어 요목표라는 걸 만들어서 도면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의 기어 요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기어 요목표에는 보통 모듈, 그리고 기어의 이수, 기어 이빨 수죠. 그리고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는 이 값이 중요하게 됩니다. 모듈은 기호로 M자를 쓰죠. 소문자 M. 그리고 이수는 대문자 Z. 피치원 지름은 스몰 라지 D. 여기서 D는 MZ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듈은 기어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을 모듈이라고 하고요. 이 공식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한글로 나타내면 이렇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 공식에 대한 이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피치원 지름은 몇이고 모듈은 몇인데 기어 이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어 요목표에는 정밀도나 아니면 재료, 그리고 어떤 열 처리가 들어갔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입이 되게 됩니다. 다음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헬리컬 기어 제도하는 방법이 자주 나오는데요. 헬리컬 기어에서는 측면도는 스퍼 기어랑 비슷하게 그립니다. 정면도에서는 2의 비틀림 방향, 이줄 방향이라고 하는 3개의 가는 실선을 그리게 됩니다. 헬리컬 기어는 기어 이빨이 살짝 틀어져 있는 걸 헬리컬 기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틀어져 있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3개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단면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이줄 방향을 2점 쇄선, 3개의 2점 쇄선으로 도시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이 기어는 단면으로 나타냈죠. 해칭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이 파란색을 보면, 빨간색을 보면 이 부분이 3개의 2점 쇄선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가 헬리컬 기어 각도가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비틀어져 있는지 이걸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0도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땐 30도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실제로는 비틀어진 각도를 적어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줄 방향을 나타내는 사선, 대각선은 30도로 표시하지만 치수 기입은 실제 비틀림 각도를 기입한다. 그래서 단면도로 나타낼 경우에는 3개의 2점 쇄선으로, 보통 그냥 정면도로 나타낼 경우에는 3개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벨트 풀리입니다. 벨트가 걸려지는 기계 요소를 벨트 풀리라고 하죠. 그래서 벨트 풀리 호칭 방법은 호칭 지름과 폭으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지름과 곱하기 폭이 얼마나인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하는 방법은 보통 직각인 방향을 정면도로 표시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벨트 풀리의 암은 길이 방향으로 도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기계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암이 이 살을 얘기합니다. 바퀴 살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 단면도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로킷 휠입니다. 기어처럼 끝에 이빨이 달려있는 풀리를 이제 스프로킷 휠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기어 들어있는
그 부분 기계 요소가 바로 스프로킷 휠입니다. 스프로킷 휠은 기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각인 방향,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을 정면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면도로 보는 것이죠. 이때 이뿌리의 선은, 이뿌리의 선, 여기가 이뿌리 선인데요. 기어와 같이 굵은 실선으로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도에서는 이끝원을 굵은 실선, 가장 바깥의 이끝원을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원을 가는 1점세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기어와 동일하죠. 다음은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을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무하중 상태에서, 하중이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무언가가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눌려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 나타낼 때는 하중이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중이 걸린 상태를 꼭 그려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걸린 하중을 기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오른쪽 감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특별히 왼쪽으로 감는 스프링을 표시할 때는 감긴 방향이 왼쪽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은 요목표, 스프링 요목표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기어 요목표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략도로 표시하게 될 경우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은 스프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굵게 되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 지름이 있죠. 스프링 철사 자체에 지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름을 소선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소선의 지름, 기계 요소에서도 할 건데요. 소선은 스프링 재료의 지름이죠. 그래서 이 지름을 3차원으로 다 그리기에는 선이 너무 많아져서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소선의 중심만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굵은 실선으로요. 그렇게 간략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스프링이 있는 반면에 판으로 된 형태의 격판 스프링이 있습니다. 격판 스프링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는 방법도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는 게 원칙이고요. 스프링 판이 수평인 상태에서 그리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 도시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